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텍톡 행사, 항상 저희 여름, 그리고 겨울 방학 때 주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약간은 비정기적 혹은 뭐 정기적으로 이제 테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D 및 AR 디스플레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사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총 세 분 연사분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홍지수 박사님, 김휘 교수님 두 분 실시간으로 강의해 주시고, 또 마지막 연사인 박재영 교수님은 지금 해외 출장이랑 뭐 조금 일정이 겹치셔서 대신에 온라인 강의로 이제 녹화한 거 이렇게 틀어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됐고요. 네, 첫 번째 연사분으로 홍지수 박사님, 네, 캐티 계시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지수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학석박 다 하셨고, LG전자기술원에서도 근무하시고,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인가요? 여기 포닥구에 지금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캐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주로 뭐 홀로그래피나 3차원 디스플레이, 뭐 기타 XR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박사님입니다. 제가 30분 정도 강연 일단 부탁을 드렸는데요. 시간 배정은 조금 여유 있게 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도 질문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화면을 공유했는데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홍지수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발표로 3D 및 XR 디스플레이의 좀 개론적인 얘기들과 기술 동향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홀로그램 쪽 얘기를 약간 디테일하게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요 밑에 보시면은 저희 주요 조직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 경기 이런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조직도인데요. 이 조직도 이름을 보시면 대부분의 연구 분야가 이제 전기정보공학부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연구 이런 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D 디스플레이의 역사, 3D 디스플레이와 XR 디스플레이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D와 XR 디스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미래 기술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3D 및 XR 디스플레이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역사 속에 여러 번의 흥망성쇠가 있었고요. 그 흥망성쇠의 첫 번째는 아마도 놀랍게도 한 1950년대에 헐리우드에서 이 비와나 데블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3D 영화가 무려 50편이 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영화가 최근에 극장에서 되게 비싸고 최신 영화 스킬인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1950년대에 이미 헐리우드에서는 50편 이상의 3D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의 흥망생쇠를 보시자면 이제 2009년에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이제 LG, 삼성, 뭐 소니 이런 여러 메이저 TV 제조사들에서 3D TV 제품들을 마구 쏟아내었었고요. 또한 뭐 라이트필드, 심지어는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게임기나 휴대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흥망성쇠는 언제나 다 어, 완전 막 폭삭 망하는 걸로 끝이 났고요. 이제 보통 그런 흥망성쇠 망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보통 결정권을 가진 높으신 분이 다시는 3D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 3D 연구나 3D 제품을 만들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실패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주변 기술들이 발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만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다시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R, V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메타 퀘스트 프로의 전신인 오큘러스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AR, VR 디스플레이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처음에 붐이 일어났다가 계속 제대로 시장성을 찾지를 못해서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애플이 이제 드디어 비전 프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AR, VR 시장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일어나면서 뭐 제품들이 조금씩 발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D와 XR 디스플레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긴 역사 속에서 왜 아직까지 3D와 XR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제반 환경이 변했길래 이렇게 다시금 3D 디스플레이와 XR 디스플레이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3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3D 물체를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물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3D 물체를 어떤 광원이 있어서 이 광원에서 이제 빛을 비추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3D 물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빛이 산란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물체 표면의 표면 특성이나 색깔에 의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각각의 점들이 방사 패턴을 가지고 빛을 산란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란된 빛들이 모여서 공간상에 광선의 분포, 레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레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3차원 물체를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 레이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면 우리 눈은 여기에 3D 물체가 있는 것처럼 허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D 디스플레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D 디스플레이가 일반 2D 디스플레이하고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일반 2D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픽셀들이 그 2차원적인 XY 좌표에서 색깔을 표시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3D 디스플레이는 이 XY 좌표에 더해서 그 각각의 XY 좌표에서 방향, 그러니까 세타 X, 세타 Y까지 방향을 가지는 4차원적인 공간에서 이제 색깔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치와 방향까지 있는 이러한 4차원 공간에서 색깔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업계에서는 4D 라이트 필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D 라이트 필드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3차원 디스플레이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D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를 재현해서 우리가 3차원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로는 이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는 것과 그리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는 이제 레이 옵틱스에 기반해서 아까의 라이트 필드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웨이브 옵틱스에 기반해서 그러한 라이트 필드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2D 디스플레이 패널 앞에다가 어떠한 렌즈 어레이 같은 옵티컬 컴포넌트를 붙여줘서 각각의 픽셀들이 방향성을 가지도록 해서 이런 레이 디스트리뷰션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2차원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4차원 스페이스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구되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어, 5인치짜리 4K 패널이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요즘 보면은 스마트폰 같은 데서 굉장히 높은 스펙의 패널일 텐데요.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3D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보여지는 영상의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17ppd 정도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 폰처럼 막 픽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그런 정도의 해상도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픽셀 영상 해상도를 좀 좋게 보려면 그래도 한 5인치 16K 정도의 패널, 그러니까 어, 아직은 이제 뭐 세상에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이 정도 스펙은 되어야 그래도 3D 효과를 보면서도 영상 해상도도 괜찮은 그러한 3차원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 근처 한 10cm 정도의 영역에서밖에 볼륨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야각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각이 엄청나게 제한이 돼서
거의 한 사람이 한 머리를 굉장히 조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3차원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차원 디스플레이에다가 레이저 같은 어떤 간섭성을 가지는 광원을 쪼여줘서 거기서 발생하는 회절 간섭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어떤 3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보다 한술 더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패널들의 대체적인 픽셀 크기인 한 수십 마이크로 정도 크기를 가지고는 어, 빛을 꺾어주는 그런 각도 표현이 굉장히 제한되게 되는데요. 그 빛을 꺾어주는 각도 표현이 수도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조금밖에 표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니어아이 디스플레이로 구현한다고 해도 뭐 아이박스가 엄청나게 제한이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픽셀 크기가 이제 만약에 1마이크론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각도를 표현하는 범위가 한 30도까지 늘어나서 그래도 어떤 패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펙을 가지게 되는데 1마이크론 픽셀 피치를 가지고 5인치 패널을 만든다면 이게 해상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면 111K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해상도가 되는 거죠. 심지어 5인치가 이러니까 뭐 우리가 모니터, TV로 가게 된다면 뭐 수백 K의 해상도를 가져야만 우리가 이제 이런 패널 형태로 근한 디스플레이가 아닌 형태로 이제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스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해상도, 요구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VR, M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요구 해상도가 너무 높은 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그러면은 패널을 그냥 아예 눈 앞에 붙여버리자 하는 시도에서 HMD로 만들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패널을 갖다가 이제 눈 앞에 붙여버리면은 그 양안 시차를 이용해서 3D 이펙트도 쉽게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패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화면을 크게 봐서 몰입감도, 임머시브니스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뭔가 희망이 있겠다 싶어서 만든 것이 이제 HMD 형태의 AR, VR 그리고 MR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컨셉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는데요. 눈 앞에다가 이런 패널을 바로 앞에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 패널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앞에 이제 큰 렌즈, 왕렌즈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패널의 영상이 원거리로 이미징이 되면서 이제 눈앞에 있는 영상을 멀리에 있는 것처럼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널과 렌즈만 있으면 대충 VR 기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이제 채택을 받게 되었고요. 어, 그런데 이제 VR 디스플레이의 한 가지 단점은 눈앞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바깥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바깥도 보고 거기에 가상 영상도 이렇게 오버레이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AR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것을 구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거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반사시키고 반은 투과시키는 반거울을 이용해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도 그 위에다가 이제 가상의 영상을 오버레이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반거울을 쓰면은 너무 이제 시스템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반거울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광학 소자를 이용해서 얇고 컴팩트한 폼팩터로 만드는 것이 이제 AR 디스플레이의 숙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광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엔지니어링을 해서 굉장히 이런 정도의 폼팩터로 거의 안경에 가까 비슷한 폼팩터로 열심히 만들어서 이 AR 디스플레이가 이제 한때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예를 들면 MS 홀로렌즈 같이 그런 것이 이제 실제 세상에 영상을 어느 정도 좋은 퀄리티로 오버레이해서 보여줘서 우리가 혼합 현실을 구현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를 만들었다. 근데 AR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제 광학 기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광학 기술이라는 게 열심히 엔지니어링을 했지만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광학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필드 오브 뷰에도 제한이 있고 발길에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던 때에 VR 기기들도 어, 비디오 시스루 그리고 요즘은 이제 패스스루라는 용어로 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디오 시스루라고 해서 바깥에 카메라를 달아서 안에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바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디스플레이들을 만들면서 VR
쪽에서도 혼합현실 시장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혼합현실 시장에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이제 이 패스스루에 기반한 VR 디스플레이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R과 AR 디스플레이들도 이제 그동안 이제 발전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VR과 AR은 좀 약간 그 이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VR 같은 경우는 주로 화면의 레졸루션이라든지 혹은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레이턴시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VR 기기를 쓰고 있으면 바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VR 기기의 영상이 모든 세계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VR 기기를 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개를 휙 돌린다. 그러면은 영상을 그에 맞춰서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우리 고개 돌린 거에 맞춰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멀미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 영상 처리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오버럴 레이턴시가 20ms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챌린징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VR 쪽에서는. 그리고 AR 쪽에서는 이런 VR 쪽의 이슈랑은 좀 다르게 광학적인 이슈가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AR 쪽에서는 먼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결합기가 실제 세상과 영상을 오버레이 시켜주는 옵티컬 컴포넌트가 굉장히 컴팩트한 폼팩터, 특히 이제 안경알 만큼 컴팩트한 폼팩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께도 한 3mm 미만, 그리고 무게도 안경알 만큼 굉장히 가벼운 무게, 그리고 뭐 외부 글로우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챌린징한 폼팩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광결합기가 광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또 굉장히 사이즈도 작으면서 밝기가 엄청나게 밝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슈들이 챌린징한 이슈이고요. VR 쪽에서는 주로 이러한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이슈들이 좀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드디어 이런 이슈들을 모두 제치고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웬만하면 제품 이렇게 챌린징한 거를 잘 발표를 안 하는 회사인데 애플에서 이런 비전 프로를 발표를 한 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스스루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VR 기기를 만들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제품을 발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간 기술은 이제 투웨이 패스스루 V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스스루를 이제 양쪽에서 다 패스스루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방향의 패스스루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를 기기 바깥에 설치하고 안쪽에 디스플레이로 그 영상을 보여줘서 바깥 풍경을 사람한 그 쓰고 있는 착용자한테 보여주는 것을 이제 포워드 패스스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개념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기술인 게, 이 바깥에 달려있는 카메라하고 이 디스플레이를 보는 사람 눈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을 사람 눈의 위치에서 보는 영상으로 영상 처리를 해서 와핑도 해주고 오클루전도 채워주고 하는 영상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영상 처리 계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 레이턴시가 없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영상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역시 가장 앞서 나가는 메타에서 이제 메타 퀘스트 프로에 적용해서 그러한 비디오 패스스루 VR 디스플레이를 보여줬고요. 또 링스, 바로요 뭐 이런 회사들, 여러 회사들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VR 기기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타퀘스트 프로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지는 패스스루 영상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메타 퀘스트 프로는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는 기기인데 그게 아니라 뭐 바로요 같이 서버 PC에다가 테더드로 연결해서 쓰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써봤는데 이제 진짜 광학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감 넘치게 패스스루 영상의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워드 패스스루 VR이
포워드 패스스루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리버스 패스스루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패스스루는 카메라를 안쪽에 달고 바깥에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안쪽 사용자의 눈을 갖다가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리버스 패스스루 기술이죠. 그래서 이 리버스 패스스루에서는 특히 이 바깥의 디스플레이를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의 눈을 이제 입체감 있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패스스루 기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메타에서 이미 시그래프 2021년에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 최초로 개념이 제안되었는데요. 이 때는 이제 아카데믹하게 발표한 거라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기괴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좀 비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애플에서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애플에서 요걸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을지가 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발표한 그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마치 안경처럼 사람 눈이 되게 잘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물로 보게 되면 어떨지가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기술은 메타에서 이미 다 했던 거를 차용해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요즘 메타에서는 또 이제 애플 비전 프로 발표하는 영상이나 홍보글 이런 데에다가 다 뭐 자기들이 사실은 다 옛날에 다 했던 거라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거를 훨씬 그럴듯한 제품으로 만드는 게 애플의 능력이니까요. 24년에 발매가 되면은 꼭 사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를 보게 되면 XR에서 어려웠던 과학적인 이슈들을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이슈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서 제품화를 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의 가장 어,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좁은 시야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좁은 시야각을 사실은 이제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를 한 명만 쓴다고 가정할 때는 동공 추적 기술을 이용해서 이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를 보는 사용자의 얼굴을 추적을 잘 한다면 그 얼굴의 위치에 맞춰서 이 뒤에 영상을 업데이트를 잘 해주면은 시야각을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 2017년에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공 추적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넓은 시야각에서 라이필드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동공 추적 기술이 사실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만 이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사용성이 떨어져서 연구 레벨에서 그쳤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동공 추적 기술도 굉장히 좋아져서 레이턴시가 거의 없는 어,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사용성 좋게 넓은 시야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을 보게 되면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모픽이라는 회사는 국내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최근에 방문해서 한번 제품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동공 추적 기술이 이제 거의 레이턴시가 정말 없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사용성이 좋아서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는 뭐 루킹 글래스 이런 제품이 있고, 요거는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라이필드 랩이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요즘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좀 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 홀로그래피, 그러니까 필름에 사진 찍는 방식으로 하는 홀로그래피 같은 경우는 요런 셋업을 꾸며놓고 레이저로 그냥 찰칵 사진을 필름에다가 찍으면은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 같이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3차원 영상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갔듯이 홀로그램도 뭐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뽀샵도 할 수 없고 뭐 영상을 갖다가 뭐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CG 영상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뭐 디지털로 넘어가려는 게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디지털로 이제 홀로그램을 획득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기존의 방법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순서로 이제 획득과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홀로그램 획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체 같은 거, 일반적인 상황은 직접 홀로그램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대상 물체를 일단 CG 모델로 옮겨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뎁스 카메라나 3D 스캐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발전했기 때문에 이 대상 물체를 CG 모델로 옮깁니다. 말하자면 어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CG 모델을 가지고 아까 그 홀로그램 촬영을 하는 그 과정, 이 물리적인 과정을 계산을 통해서 홀로그램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지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피지컬 시뮬레이션을 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생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띄워서 홀로그램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홀로그램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토리얼리스틱한 그러한 정보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홀로그램 생성을 하는 이 피지컬 시뮬레이션이 계산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지 컴퓨테이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시간 동영상을 어, 그동안에는 생성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생성한 홀로그램은 뭔가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어, 디스플레이의 스펙이 바뀌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셔널 이슈로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홀로그램 생성에 있어서는 이제 MIT에서 딥러닝으로 생성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저희도 가져와서 그대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서 실시간 홀로그램을 생성을 할 수 있게 꾸몄고요. 거기에 저희는 조금 더해서 이제 포비에이션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중심시는 더 해상도 동일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중심시는 더 높은 해상도로 생성하고 주변시는 낮은 해상도로 생성을 해서 좀 더 속도를 올리는 그런 딥러닝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홀로그램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띄웠을 때 과연 딥러닝으로 제대로 홀로그램이 생성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확인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영상이 이제 3D 영상이기 때문에 포컬 스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가까운 쪽에 초점이 맺었다가 먼 쪽에 초점이 맺었다가 이런 것이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띄워봤을 때 이 먼 쪽에 초점을 맺으면 가까운 게 블러가 되고 가까운 데 초점을 맺으면 먼 쪽에 블러가 되는 이런 포컬 스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딥러닝을 통해서 홀로그램 생성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기존의 홀로그램 생성보다 20배 이상 빨라졌고 저희의 포비에이션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3배 더해서 현재는 2K급은 99Hz 그리고 4K급은 27Hz의 홀로그램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러면은 홀로그램을 원거리에 있는 어떤 실사 물체를 찍어서 홀로그램으로 스트리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원격지에 놓고 실사 물체를 찍어서 컬러 및 뎁스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딥러닝 기반의 홀로그램 생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네트워크로 이제 스트리밍을 해준 다음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관찰을 하게 되는 이러한 홀로그램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개념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요것들을 각각의 모듈들을 전부 다 GPU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특히 요 영상을 압축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트릭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현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구현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도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전체를 구성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동영상에 이제 어,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동영상에서
이쪽 부분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원격지에 스테레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원격지에는 스테레오 카메라 앞에 가까운 곳에는 시계를 갖다 놓고 네이버 시계를 갖다 놓고 먼 곳에는 동영상이 틀어져 있는 모니터를 갖다 놔서 포커스 스타일을 좀 보려고 이렇게 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스트리밍 되는 영상을 클라이언트에 있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옆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네이버 타이머를 띄워놔서 이 원격지의 시간이랑 맞아서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고요. 이것은 이제 뎁스가 실시간으로 뽑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는 요거를 포컬 스윕을 해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미리 캡처한 것을 보여드리자면 어, 요 모니터 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시계가 블러가 되고 시계 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모니터 쪽에 블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인트라넷으로 구성해서 어제 나온 실험 결과이고요. 아마 이건 전 세계 최초일 텐데 이 강연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원격지에서 스테레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으로 생성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구성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것을 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던 것이 홀로그래픽 프린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홀로그래픽 프린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구의 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한 디스플레이 형태로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근한 디스플레이와 옛날의 아날로그 홀로그래피의 또 중간 지점 정도로 해서 필름에다가 이제 디지털의 굉장히 초고 해상도의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그만 해상도들로 쪼개서 도트 프린팅 하듯이 쭉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초고 해상도의 영상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 디지털, 디지털 홀로그래픽 데이터의 사진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그래픽 프린터를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구축을 하였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CG 모델,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CG 모델들에 대해서는 홀로그램 사진으로 이렇게 퀄리티 있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것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홀로그램 파이프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사 물체를 하고 싶어도 일단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리얼리스틱한 표현이 좀 어렵다는 것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너프,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실사 물체를 사진으로 여러 위치에서 다시점으로 찍게 되면은 이거를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디지털 트윈으로 옮기지 않고 딥러닝 네트워크로 임플리시트하게 학습을 시켜서 어, 정보 손실 없이 이렇게 다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포토리얼리스틱한 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홀로그래픽 프린터에 적용하면 포토리얼리스틱한 홀로그램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요것에 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한 씬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찍을 수 있는 멀티뷰 이미지 캡처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멀티뷰 이미지 캡처 시스템을 카메라 25대를 동원해서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갖다가 25군데에서 동시에 찍은 다음에 딥러닝 네트워크로 학습시켜서 저희 홀로그래픽 프린터로 찍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토리얼리스틱한 홀로그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게 실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것이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서 굉장히 포토리얼리스틱한 표현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뭐 3D 및 XR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많은 과학적 한계의 해결을 컴퓨테이셔널 이슈로 이제 변환을 해서 우회해서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이어서 다시 3D 및 XR 디스플레이 분야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일단 컴퓨테이셔널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한 어떤 요구, 터프한 요구 조건을 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XR 디스플레이는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고 LF 디스플레이 역시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관련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어, 네, 뭐, 라이트 필드부터 홀로그래피, XR, 뭐,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마이크 되시면 마이크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혹시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동안, 간단하게, 아까, 네, 박남규 교수님, 네. 네, 아까 줌 기능이 40cm에서 1m 20 정도까지 갔잖아요. 네. 그게 그 1m 정도가 한 뭐 그 정도까지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나요? 뭐 한 2m, 3m. 사실은 그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 구성상 조금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고요. 사실은 더 멀리까지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 그 기술들이 많이 복합이 돼 있고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저도 저기 뭐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알키미스트 어영부영 잠깐 동안 맡아서 하느라고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그 여기서 그 그냥 뭐 나중에 해도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어, 그 광학 기술보다는 주로 이제 신호 처리 기술이 중점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하기 위한 팀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컴퓨테이셔널한 쪽만을 말씀드리자면 한 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어쨌건 컴퓨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홀로그래픽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것까지 하면은 그쪽도 한 5명 정도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하는 국내 회사가 어디가 있나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은 모픽사 거기가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만들어서 뭐 SID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켜서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보여주셨던 끝에 그 포토리얼리스틱 홀로그램 사진 이렇게 여러 장 25장 정도 찍어서 결국은 만드는 건데 이제 사진이라고 어쨌든 표현을 해주셔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이렇게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말씀 주신 게 그 너프라는 기술의 최대 한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신의 3080급 GPU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보여드린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하는 데가 이제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요. 학습하는 데만 한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음, 이제 생성하는 거는 사실 요즘은 이제 생성 쪽은 페스터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돼서요. 생성은 한 장당 그래도 뭐 수십 미리세컨, 뭐 이 정도, 수백 미리세컨에서 수십 미리세컨 이 정도에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학습이 오래 걸립니다. 음, 음. 이- 그러면은 네. 조금 헷갈리는 게
그, 그런 프로세스들이 그 헤드셋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GPU 서버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따로 놓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게 AR, VR 쪽 여기서 처리를 다 받은 다음에 학습된 그 데이터 갖고 여기 처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이제 약간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홀로그램 쪽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는 AR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그러니까 근한 디스플레이용 근한 디스플레이용 홀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 그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굉장히 광시야각으로 포토리얼리스틱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거는 이제 생성 시간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우리 영상의 퀄리티에만 집중하는 그런 연구,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AR 기기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GPU에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술까지 갖고 적용한 거는 AR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AR에서도 이제 충분히 비디오 레이트, 그러니까 30Hz 이상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홀로그램 생성만은 그렇게 뭐 30Hz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이제 뭐 뎁스맵도 붙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다른 서비스도 붙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붙이면서 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속도를 높이는 연구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까지만 한다 그러면 해상도랑 필드 오브 뷰 같은 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2K급이고요. 필드 오브 뷰는 사실 광학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라서 이제 사실은 필드 오브 뷰는 거의 뭐 10도, 20도 뭐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그 보통 우리가 옛날에 뭐 이병호 교수님 학생들 심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늘 나오던 얘기가 VAC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VAC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VAC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홀로그램 생성을 해서 VAC를 확실히 없애려면 이제 홀로그램 영상을 프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 스펙트럴 레인지에서 이제 좀 프리퀀시가 전체적으로 프리퀀시 레인지를 넓게 쓰게, 그래서 블러 효과가 확실히 일어나게 이제 좀 해야 이제 VAC가 확실히 제거가 되는데, 현재 저 딥러닝을 이용해서 실시간 생성하는 기술은 사실은 뎁스 오브 포커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넓어서 요거를 이제 블러 효과가 있긴 있는데 블러 효과가 크지 않아서 VAC를 얼마나 경감시켜 주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악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알티미스트 우리 팀의 저기 포커스는 그, 그, 결국은 VAC 문제를 없애려면은, 그 스크린에 맺히는 그 스크린과, 그 다음에 외부 포커스 다른 그 부분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그럼 줌 기능 같은 거는 필요가 없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건 여기에도 VAC를 어느 정도 경감하긴 하는데요. 이제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막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그랬던 게 블러 효과가 크지가 않아서 이제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VAC에 얼마나 없애주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저 이제 그쪽 잘 모르면서 이제 그 사이를 맡았던 입장에서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던 내용이, 네. 음, 그, VAC 문제에 있어서, 그
블러랑 VAC 문제는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DOF가 되게 작으면 뎁스 오브 포커스가 그러니까 만들어준 홀로그램 영상에 각 복셀들의 뎁스 오브 포커스가 되게 작으면 결국에는 이게 좀만 포커스가 벗어나도 블러가 확 크게 되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네. 어떤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블러돼 있다는 거랑 내 눈의 초점이 그 스크린에가 있냐 아니면 저 뒤에가 있냐는 뒤에가 있어 블러돼 있냐랑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아, 잘 근데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뭐 수렴 같은 게 유도가 되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초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내가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 VR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줌 렌즈를 6개씩 썼던 VR 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 어디 거였더라? 그런 식의 해프돔인가요? 하여간 뭐? 해프돔 3. 네, 해프돔이었던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줌 기능은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줌, 하프돔에서 하는 그런 하프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한 장면에서 서로 한 장면에서 부분 포커스를 이제 다 조절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영상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에 사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그런 기능에 더해서 부분 서로 다른 포커스로 영상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하나 조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헷갈렸던 거는 아이 트래킹을 앞에다가 이렇게 뭐 모니터 같은 데다가 카메라를 놓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그 실제로 이렇게 좀 다른 회사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봤더니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게 이 클리킹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이 거리를 잘 못 잡아서. 그, 네네. 그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여기 아이 트래커가, 들어가는 그 아이 트래킹 카메라가 안경 안에 내장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 모니터에 달려있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이게 VR, AR 기술로 가니까. 그리고 그 아이 트래커가 그 뭐 이쪽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세타 레프트랑 세타 라이트 해가지고 뭐 에버리지 보고 차이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 거기 안 나지만은 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타 값 편차가 크게 안 나니까 그래서 뎁스 조절이 잘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조금 나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은 아이 트래커가 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 안경에 들어가는 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모니터, 그리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 트래커가 이번에 메타에서 나온 것 같은 거는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모니터에 붙어 있는 아이 트래커하고 VR 기기 안에 있는 아이 트래커는 이제 서로 굉장히 다른 기술인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중복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니터에 아이 트래커가 붙었던 것은 이제 나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모니터를 보는데 3차원 영상이 보이는 그런 기술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시야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되게 조금밖에 못 움직이게 원래 광학적으로는 그렇게 제한이 되는데 그거를 아이 트래커로 이제 사람 머리가 움직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사람이 이제 시야각에서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띄워주면 굉장히 넓은 시야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 사실 아이 트래커가 정확하지 않아도 어, 오차가 좀 있어도
레이턴시만 굉장히 짧으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좀 기술적인 수준이 그런 VR 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R 기기에서 그런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거 하는 거에서는 아이 트래커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의 손을 가지고 잘 찍어가지고 우리의 손이 어떤 제스처를 하는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을 갖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한쪽 방향에서 보니까 뒤쪽에 가려진 손가락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뒤쪽의 손가락이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요즘은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로 많이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그게 VIP 데모 같은 거를 들어갔다 왔던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이 트래킹과 그런 제스처를 인식하는 게 너무 뛰어나서 뭐 기존의 제품들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도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그 앞에 스토리는 AR, VR을 비교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뒤에 스토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한 건가요? AR, VR 데모가 지금 된 건가요? 그래서 AR, VR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이제 제목이 3D와 XR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3D, AR, VR 모두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혼합돼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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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원주 가지만, 교수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들 잘 요약해 주시고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홀로그래픽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이 상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밀접한 상황에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학교, 연구소, 뭐 회사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고 있으신데,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하는 연구와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 이제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연구,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어,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해보니까 학교하고 회사하고 연구소는 굉장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원천 연구 뭐 이런 그래서 거의 1인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소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래도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홀로그래픽 프린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홀로그래픽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공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광학하는 사람이 한 5명 된다고 했는데 그 한 5명이 지난 한 10여 년간 정말 매일매일 하루 종일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현재 저희 홀로그래픽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회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하기는 돈이 되지는 않는데, 뭔가 회사에서, 아니 학교에서 1인이 프로젝트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은 이제 이런 정부 기관에서 보면은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어, 어떤 수익성을 내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사실 저희는 그러면은 이거를 회사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정부 기관에서 수익성을 자꾸 따지게 되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개발한 거에 대해서 자꾸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홀로그래픽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영정사진 이런 걸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 영정사진은 좀 너무 무서울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동물에 대한 어, 이런 애호가 많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을 저런 홀로그래픽 프린팅으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3D 사진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그, 점이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해서 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이병호 교수님 박사과정 심사할 때 들었던 내용들이랑은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역시 연구소와 학교가 이게 다르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왜 이병호 교수님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네. 굉장히 사악한 질문인데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이게 이병호 교수가 하는 연구랑 뭐가 다르냐? 어, 연구랑 뭐가 다르냐? 묻는 게 굉장히 왜 방향을 그 지도 교수님 방향이 틀렸냐? 뭐 이런 거를 묻는 거라기보다는 뭐 학교와 연구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수를 하루 종일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뭐 컴퓨터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렉트로닉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공수를 하루 종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냐, 아니냐가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이병호 교수님 반 학생들은 하루 종일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다. 아니, 뭐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뭐 사실 학생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연구는 학교에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점에서 이제 학교와 연구소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짜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런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짧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만약에 뭐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관심 있게 한번 접근해 보겠다고 하면 뭐 어떤 교과목을 공부를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면 뭐 도움이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제가 발표 내내 말씀드린 내용의 종합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분야를 연구하려면 결국에는 뭐 순수한 광학이나 순수한 디스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결국에는 이제 광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런 컴퓨테이션 이런 쪽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핵심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연구의 추세도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결국에는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 결국엔 다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질문이 굉장히 네, 많아서 시간이 조금은 초과됐지만 네, 잘 또 답변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연구소, 회사, 학교 차이 뭐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셔서 학생들이 또 진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